그 삼성 네. SDI에서 네. 전고체 상용화 속도를 높인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2027년 양상 목표로 네. 하고 도요타는 뭐 연내 상용화 네네네. 목표를 한다고 막 이러는데 네.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 엔지니어 출신이잖아요. 네. 엔지니어 10년 했는데 네. 물론 저는 2차 전지 쪽 엔지니어는 아니에요. 그건 말씀드리지만 이게 개발과 양산과 테스트, 품질 테스트와 실제 생산, 실제 고객사에서 오더 받아서 물건 나가는 거랑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어요. 이 엄청난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최소한 2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개발이 끝이 아니고 이건 엄청난 정밀화학 산업이잖아요. 저는 기계 사업에 있었음에도 실제 제품 나오고 나서 실제 양산하기까지 1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건 정밀화학이잖아요.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그래서 맨날 배터리 아저씨가 이거는 고려청자의 비색을 내는 거다. 진짜 그게 맞는 말이 너무 정확한 비유예요. 정밀화학은요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테스트의 연속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다가 딱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물량이 쫙 풀리는데 그 테스트하고 나서 물량 풀리는 데까지 업계에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2년이고요. 테스트 나갔는데 양품이 수율이라고 하죠. 정상품, 실제 나간 물량 중에 정상품이 70% 이상이 안 되면요. 다 또 도로 걷어들여서 다시 재테스트해서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고체라는 거는 제가 레포트 좀 찾아보니까 2019년, 2020년에 뭐 2025년에 상용화 된다고 했는데 그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고체가 상용화 된다고 쳐도 이건 누가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라인을 어떻게 보면 갈아엎어야 돼요. 그렇죠. 기존의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라인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만한 전고체가 엄청나게 매력적이냐. 자, 전고체를 하려면 기본 3인방이 들어가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는 전고체 3인방 중에 첫 번째 단결정 양극재를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리콘 음극재를 써야 돼요. 세 번째는 고체 전해질을 써야 돼요.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면서 단결정 양극재도 양산이 돼야 되고 실리콘 음극재도 양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고체 전해질도 양산돼야 되는데 이 중에 유일하게 딱 양산된 거 그나마 어디 가서 지금 양산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는 뭐죠? 실리콘 음극재밖에 없어요. 단결정 양극재 엄청나게 기술력을 가지고 에코프로비엠 LNF가 실제 거의 양산에 임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양산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양산하고 싶다고 해서 양산하는 게 아니고요. 배터리 업체랑 전기차 OEM 업체가 전기차 업체가 야 이제 단결정 양극재 써보자 해야지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고객사 오더는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단결정 양극재도 에코프로비엠, LNF, LG와 코스모 신소재 다 개발하고 이제 에코프로비엠하고 LNF가 주도적으로 양산까지 진행 중이다라고 하지만 고객사 오더 이슈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고체 전해질 이거는 뭐 양산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사실 테스트 단계예요. 대표적인 코스모와 에코프로비엠 이수화학인데 개발만 끝났다고 했어요. 개발. 그 다음에 QE, 퀄 테스트만 끝났는데 이게 양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마지막 이제 고체 전해질은 포스코 홀딩스까지 하는데 고체 전해질도 양산과 테스트의 중간 단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려면 지금 2023년이니까 이게 2025년도에 됐다고 쳐요. 그럼 2025년 양산을 딱 스타트했는데 고객사에서는 그거 양극재 라인도 갈아엎어야 되고 음극재 라인도 갈아엎어야 돼서 그냥 우리 그중에 라인 일부만 변경해서 할게. 그래서 생각보다 전고체 배터리가 막 업계에서 막 쌍수 들고 환영해가지고 다 우리 전고체 배터리로 갈읍시다. 다 교체합시다. 이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완전 고급 차종, 뭐 테슬라 마칸이라든지 뭐 그런 최고급 차종 있잖아요. 그 정도에만 전고체 배터리를 쓰고 전고체 배터리를 쓰는 이유는 결국은 화재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안정성 측면인데 이미 지금 니켈이 불안정하니까 니켈이 없는 코발트가 없는 망간리치 뭐 코발트 프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거를 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가장 급속도로 개발돼야 될 단결정 양극재를 개발하는 업체들도 지금 현재
3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만드는 업체들이 다 선두권이에요. 에코프로비엠, LNF, LG와 포스코케미칼, 코스모신소재 5대 천왕, 양극재 5대 천왕이 선두권이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된다고 양극재 업체들의 지위는 제가 봤을 땐 전혀 변함이 없다. 계속 그 지위는 유지할 거고 이 5개 업체들이 아마 가장 앞단에 서서 선두권에 나서서 전고체 배터리 수혜를 받을 건데 문제는 전고체 배터리는 절대로 단결장 양극재가 양산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단결장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고체 전해질 다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 3박자가 맞아지는 시기는 뭐 올해 하반기에 양산한다는데 그건 테스트 정도 수준밖에 물량이 안 될 것 같고 2025년이 가장 좀 활발하게 전고체 배터리가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지금의 그거를 다 갈아엎는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한번 약간 반론을 한번 2차 전지가 너무 잘 나가니까 여기저기서 반론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IRA 있잖아요. 그거에 수혜를 많이 입은 게 K배터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포드가 그 중국 업체 CATL하고 그 IRA를 막 우회해서 무슨 기술 라이선스 방식 뭐 그런 걸 통해서 또 개발한다 같이 그래서 미국으로 뭐 진출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중국이 얼마나 참 굴욕적입니까 진짜. 너무 중국 업체 CATL이랑 그 계약하는 방식은 굉장히 굴욕적인 방식이고요. 그거조차도 지금 도지사인가 지금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래서 그것도 확정된 그 팩트도 아니에요. 아직. 그래요? 그것도 아직 그 정하지 않은 거고 돈은 포드가 다 되고 기술은 CATL 걸 다 뺏어 먹겠다는 건데 그럼 그거 수혜는 CATL이 받는 게 아니라 포드가 수혜를 받는 거죠. 엄밀하게 따져봐야죠. 근데 중국 정부도 원하지 않을 수 중국 정부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참 이 CATL이 거의 진짜 그 시진핑 개인 기업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렇고 CATL이 얼마나 이제 그 중국에서 더 이상 소위 말하는 점유율을 못 늘리니까 BYD한테 계속 뺏기니까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건데 CATL의 기술력 저도 가장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뭐 CATL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삼성 SDI는 원통형,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파우치형에서 CATL하고 엄연한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뭐 CATL 기술 개발하면 뭐 LG 엔솔이나 삼성 SDI는 뭐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너무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 그래서 CATL하고 중국 업체가 확정이 된다 쳐요. 아주 굴욕적으로 그렇게 돈은 포드가 다 되고 기술은 다 100% 기술 이전한다고 쳐도 그게 뭐 엄청나게 위협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제가 LG 엔솔 관련자들 만나서 얘기해봐도 CATL 그냥 뭐 턱 까놓고 말하면 LG 엔솔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위협적인 상대라고 보지도 않더라고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IRA라는 법의 그 취지가 중국을 진짜 패권 그 경쟁에서 완전 도태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또 만약에 뭔가 우회해서 막 팔리고 이래가지고 중국 업체 CATL이 혜택을 가져간다 하면 정말 얘기가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후에 뭐 또 그런 이슈가 막 나오지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지금 벌써 LG 엔솔하고 SK온이 인터배터리 가시면 LFP 배터리 이미 개발하고 있잖아요. 보셨죠? 그거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 저도 체크하는 LFP 배터리가 기술적으로 엄청 어려울까? 그거는 지금 확인해 본 결과 뭐 엔지니어도 확인해 보고 IR 담당자도 확인해 본 결과 LFP 배터리가 그렇게 고난이도 기술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저온에서 극심한 환경에서 LFP 배터리의 극심한 단점을 해결하지 않는 한 LFP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거다. LFP 배터리가 싸다 쳐요. 우리가 자동차 선택할 때 중달림이나 전화 무조건 싸다고 자동차를 선택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너무 억지가 심하고요. 그리고 이 재미난 게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LNF가 전구체 중국 기업이랑 합작해서 우리가 전구체 LNF의 가장 큰 단점으로 여겼던 밸류체인 라인이 딸리니까 중국 업체 CAT 방식을 본따서 우리도 역으로 전구체는 중국 기업이랑 합작해서 역으로 이용해서 미국에 진출하는 방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IRA 법안 피해를 써서 중국이 그런 방식을 시도하면 우리도
전구체라든지 다른 원자재 밸류체인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점은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서 과도한 이슈 만드는 거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심이 많은 게 아까 앞서서 좀 얘기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PEG라는 개념을 아니까 아 이게 비싼 게 아니구나 이거 이해가 됐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소재 양극재 쪽에서 그래서 폐배터리 쪽을 막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뭐 성일하이텍이나 뭐 세미캠이나 뭐 이런 쪽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죄송스럽지만 일단은 리사이클링 시장의 성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거다. 근데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가까운 미래냐 너무 먼 미래다. 그러니까 아직은 양극재 투자를 최대한 성장률이 둔화될 때까지 하시고 양극재의 성장률이 꺾이고 캐펙스 증가율이 둔화되면 그때 리사이클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 리사이클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엄청 많이 팔려서 광물이 쏟아져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먼 미래라고 할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은 2조 아까 보셨죠? 다 땡겨왔어요 지금. 아, 다 땡겨왔어요? 네. 성일하이텍 한번 PEG 계산해 볼게요. 그러게요. 재밌겠죠? 야, 재밌네요. 그럼 이제 성일하이텍이 비싸다는 걸 극명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야, 이거 계산해서 나오면 진짜 비싸면 충격적일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나마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니까 얘는 좀 쌀 수 있어요. 근데 세비캠이나 이런 거는 말도 안 되게 나오거든요. 자, 볼게요. 자, 영업이익 성장률이 와, 이거 PER 보세요. 지금 69배입니다. 지금 2023년 PER. 아까 PER을 뭘로 나누면 된다 그랬죠? 그 대표님. 영업이익 성장률. 맞습니다. 자, 영업이익 그러면 얼마큼 성장했는지 볼게요. 자, 영업이익 성장률 계산해 봅니다. 자, 영업이익 성장이 안 됩니다 지금. 아, 그래요? 자, 적자는 아니고요. 작년에 548억까지 땡겼다가 지금 410억으로 떨어져요. 역성장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2024년 걸로 한번 그럼 계산해 볼게요. 690억 늘어난다고 치고요. 410억으로 나누면 영업이익 성장률 68%입니다. 근데 2024년 PER은 40배예요. 그러면 40 나누기 68 하면 0.58 나오죠. 비싸진 않아요. 0.6배. 내년은 0.6배까지 떨어지는데 그럼 같은 0.6배를 폐배터리 0.6배를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양극재 0.6배를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양극재로 가야죠.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 당연히 양극재로 가는 게 맞죠. 이게 만약 2025년 이후에 배터리 신차 기준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50% 가까이 됐어요. 30% 5%까지 됐어요. 이제는 적당한 양의 광물을 쏟아져내요. 그러면 이제 양극재에서 수익 낼 만큼 내고 성장률도 둔화되고 캐펙스도 더 이상 안 늘어나면 이제 아마 그 다음 턴으로 이 리사이클링이 엄청 가겠죠. 근데 저는 리사이클링의 그 성장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결국은 지금 기존의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이 엄청난 자금 확보나 제일 중요한 원자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의 사이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즉슨 1등 할 수 있냐? 네, 맞습니다. 시장의 경쟁력이 과연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이 이 정도 밸류를 줄 정도로 2조 밸류를 줄 정도로 경쟁력이 있나?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아마 LG화학, 고려아연,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 얼마든지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이미 들어와 있고 이런 회사들이 들어왔을 때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려면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이 가진 견고한 시장 침투율이나 점유율이나 기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양극재 5대 천왕 외에 양극재 한다는 회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양극재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회사가 없잖아요. 없어요 진짜. 기존에 있는 회사들도 니치아나 뭐 유미코 이런 회사들 지금 도태돼서 지금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리사이클링은 건설사 물론 건설사도 폐기물 사업을 하는 사업부가 있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래도 IS 동서가 IS TMC를 통해서 폐배터리 시장 진출하겠대요. 이미 진출했어요. 그 다음에 뭐 KGETS 물론 이 회사는 폐기물 관련된 회사인데 규모가 엄청 크진 않은데 KG그룹 그 다음에 뭐 인선모터스랑 시너지 통해서 뭐 폐차를 통해서 리사이클링 하겠다.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관련돼서는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LG그룹 사이즈도 안 되는 회사들이 이런 리사이클링에 대거 진출하겠다고 해요. 계속 나와요. 지금 이슈가 계속되고 있어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사업의 전관 목적에 추가하겠다. 그 얘기는 즉슨 이게 엄청난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직 계열화해서 전처리로 내재화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메탈 스크랩 확보가 돼야 되고 해외 진출에 용이해야 되는데 메탈 스크랩 확보하고 해외 진출 용이한 거는 볼 필요도 없죠. 압도적으로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가 이미 유럽하고 북미에 공장 다 쫙 깔아놓고 원자재 바로바로 수급이 되는데 굳이 저는 성일하이텍이나 그런 측면에서 계속 포스코홀딩스가 매력적으로 보여요. 사실. LG화학도 마찬가지. 네. 포스코홀딩스랑 LG화학 중에 뭐가 더 매력적이세요? 저는 반반씩 가볼까요? 결정해드릴게요. 네. 네. 자, 포스코홀딩스 두 가지는 다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가 완벽하게 돼 있다고 보고요. 자, 포스코홀딩스는 첫 번째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이 굉장히 낮죠. 그죠? 네. 그죠? 그 말인즉슨 PEG 값은 엄청 낮아요. 근데 성장률이 없기 때문에 PEG 값이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은 근데 그 포스코홀딩스는 2030년까지 이렇게 좀 더 길게 보면 폭발적으로 가는 거죠. LG화학보다 더 갈 것 같아요. 2030년까지 보면.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 단기 3년을 봤을 땐 단기 3년. 압도적으로 LG화학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LG화학은 바로바로 눈에 보세요. 3조에서 5조 가고요. 그죠? 매출은 62조, 75조, 85조 이렇게 두 자릿수 뛰죠. 예.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포스코홀딩스 아까 5%였죠. LG화학은 영업이익률이 이제 첨가제 양극재 사업부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률이 5.3%, 6.9%. 물론 LG화학도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포스코홀딩스보다 더 매력적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진짜 리튬의 7년, 8년의 가치를 보고 장투. 지금 너무 싸니까 장투하는 개념이고 LG화학은 2, 3년에 그 짧은 기간에 양극재의 폭발적인 성장,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전혀 미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LG화학을 보는 건데 주가 상승 탄력적인 측면에서도 LG화학이 포스코케미칼보다 더 가볍게 움직여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1, 2년 봤을 때는 LG화학, 3년 이상 장기 기름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홀딩스. LG화학이 그렇게 가볍게 움직여요? LG화학이 시총이 굉장히 큰데. 시총이 크잖아요. 이게 양극재 밸류를 지금 못 받아서 그렇고요. 양극재 밸류가 받으면 이게 또 움직일 땐 가볍게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보니까 더 무거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시면 이걸 보시면 돼요. 최저점 대비 수익률. LG화학은 과거 5년 동안 최저점 대비 수익률이 333% 올랐고요. 포스코홀딩스는 과거 5년 동안 156%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상승률의 각도는 LG화학이 훨씬 높아요. 네. 근데 최근 최근 2달 동안 1월부터 연초 대비 상승률은 포스코홀딩스가 더 좋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최근 기간으로 봤을 때는 LG화학이 포스코홀딩스보다 더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거죠. 덜 오른 거죠. 네. 그래서 단기는 LG화학, 장기는 포스코홀딩스. 너무 분명하게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거 제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이거 참고하시고 또 그렇게 듣고 뭐 예를 들면 뭐 포트가 100인데 뭐 5대5, 7대4 뭐 이런 식으로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비율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꼭 그렇게 막 하나만 몰빵하는 게 아니잖아요. LG화학이 너무 싸지면 LG화학 비중을 좀 더 담으시고 포스코홀딩스가 갑자기 매크로 때문에 뭐 철강이 가격을 올리다가 갑자기 철강을 가격을 내리네 뭐 2차 전지 그 공장 뭐 양산의 수율이 문제가 생겨서 떨어지네? 그러면 공격적으로 담아야죠. 그러니까요. 개별 이슈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지는 거 담는 게 상대적인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낫다. 그래서 원래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거는 폐배터리 쪽 봤을 때 뭐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그쪽을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 안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거조차도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 에코프로까지 그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폐배터리까지도 봤을 때 에코프로까지도 나쁘지 않다.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그럼 에코프로를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제 아까 앞서서 이제 개념으로 PEG 개념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가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비싼 게 아니다. 거기에 이제 동의가 됐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린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는 끝물이다. 네네. 그리고 최근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비중을 넓혀가고 네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약간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수급은 언제나 변한다. 네. 가변적이다. 그러니까 수급은 딱 뭐 고정된 뭐 어떤 딱 외국인이 최근 한 달간 매도했어요. 물론 추세적으로 매도할 수는 있죠. 근데 일단은 수급은 언제든지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수익이 단기적으로 많이 났으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것도 진짜 쪼개보자. 자, LNF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1등이에요. 그것도 종목별로 철저하게 차별화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더 대단하다고 보는 게 수급 자체가 있잖아요. 개인이 늘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수급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언제든 각계격파. 네, 개인 투자자 수급은 뭐 언제든 박살날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2차 전지만큼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배터리 아저씨 역할이 엄청 크긴 한데 거의 뭐 교주 수준입니다. 90점이 되시네요. 네, 배터리 아저씨 90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김지윤 진짜. 대표님까지. 저는 뭐 리틀 배터리 젊은이. 젊은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아저씨가 너무나 큰 역할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파편화되어 있지 않고 똘똘 뭉쳐있다. 배터리 아저씨 나 25년까지 안 팔 거야. 그거에 맞아요. 감동받은 정말 많은 이 2차 전지를 사랑하시는 분들 저도 너무나 사랑하고요. 대표님도 사랑하시죠 2차 전지? 맞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2차 전지만큼 성장하는 산업이 있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자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똘똘 뭉쳐있다. 그 다음에 그 개인 투자자가 당분간 그렇게 막 엄청 팔까요? 물론 개별적으로 파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성장이 딱 가시적으로 보이는 업종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든 또 그걸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야 그럼 언제든 맞아요. 언제든 팔 수 있는데 갖고 있으면 더 수익이 날 게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더 높은데 굳이 팔까요? 못 팔죠. 저는 이 130% 난 수익이 아까워서라도 못 팔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 팔았다가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면 그거 배 아파서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배 아픈 사람들이 지금 계속 2차 전지에 대해서 맞아요. 부정적인 이슈를 쏟아내잖아요. 제가 꼭 얘기해 드릴게요. 저 어차피 고정으로 말씀하셨으니까 2차 전지 어떠한 상황에서든 위험 신호가 보이면 정말로 디테일하게 그때 숫자로 갖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을 일단 말씀드리면 수급은 굉장히 가변적인데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절대 지금 무시 못할 수준이다. 그리고 그 체크해본 발언은 기관의 자금은 영국계 자금, 미국계 자금, 뭐 아시아계 자금 여러 가지의 자금이 있는데 그 북미계 자금이 일부 2차 전지를 판다고 해도 2차 전지를 보는 시각 자체도 JP모건이나 뭐 공매를 많이 치는 골드만삭스가 매도 리포트를 낸다면 일본계 자금인 노무라에서는 뭐 LNF 매수 의견을 낸다는 듯이 외국인들조차도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의견 자체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린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외국인이 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외국계 자금에서도 아시아계 자금은 굉장히 2차 전지에 지금 관심이 많고 2차 전지를 매수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철저하게 종목별로 차별화돼서 보자. 그 종목별 차별화의 흐름은 한 주 단위는 의미가 없고요. 최소한 한 달 이상, 3개월 이상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파는 추세가 보이면 그거는 또 그때 개별 종목 단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지금 최소한 2년 이상 긴 호흡으로 갖고 계실 분들이 더 많다고 보는데 2차 전지를 긴 호흡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하루 이틀 기관이 판다고 한들 외국인이 판다고 한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고 실적 안정성이 보장된 섹터인데 그럼 저는 계속 고민을 해요. 계속 뭐 썸네일도 되게 자극적으로 2차 전지 다음 섹터는 과연 뭘까요?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AI나 로봇이 2차 전지 안 갈 때는 AI 로봇이 가고요. 제가 계속 매일 시장 흐름을 체크하잖아요. 2차 전지 갈 때는 또 AI 로봇이 주춤하고요. 최근에 뭐 반도체 막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일단 반도체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금 상황이 쉽지 않다니까요. 어려워요, 지금. 계속 팩트체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나쁘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 기대감을 땡겨서 반도체로 가려고 수급이 일정 부분 나오고 있지만 이게 연속성이 유지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고요. 2차 전지를 팔고 다른 매력적인 엄청나게 매력적인 숫자도 찍히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뭔가 이렇게 개인 투자자를 똘똘 뭉치게 할 만큼 90점이 생기는 강력한 모멘텀이나 재료,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의 포텐셜 이런 게 나오면 거기다가 숫자까지 찍히는, 그러니까 꿈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숫자가 찍히는,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섹터가 나오면 글로 갈아타시면 되는데 글로 갈아탈 만한 매력적인 섹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내에서도 야 그러면 2차 전지 내에서 저평가된 게 뭐야? 뭐야? 아무도 안 쳐다보는 엔캠이 갑자기 어제 25% 급등 나오네? 음극재, 야, 구조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러면 이제 양극재 비싸서 못 샀으니까 음극재 사볼까? 대주전자재로 나노신소재 최근 수급이 몰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말자. 그리고 2차 전지를 팔아서 다른 섹터로 갈 만큼 다른 섹터가 엄청 매력적인 게 안 보인다. 매력적인 게 보이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와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현재로서는 안 보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인조차도 외국계 자금을 쪼개보면 외국계 자금이라고 다 2차 전지를 팔려는 게 아니라 일부 수익 실현한 물량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외국계 자금은 또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2차 전지만큼 보장된 성장성이 나오는 섹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너무 좋은 점만 얘기해서 조금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안 갖고 계신 분이 배 아프실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팩트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에 대해서는 너무 좀 이런 단기적인 부분에 일회일비 할지 마시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네. 좋습니다. 또 한 가지가 뉴스에 그 에코프로 3사,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시총 합계가 네이버를 넘어서고 현대차를 넘어섰다. 이거는 너무 과대평가 아니냐. 거품이다. 일단 그 기사 자체가 틀린 게 에코프로 BM 시총이 22조 7,877억, 에코프로 12조 8,603억, 에코프로 HN 1조 1,846억으로 총 36조 8,326억이에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근데 현대차 38조 1,603억이니까 현대차가 에코프로 3사보다 시총 초과한 게 아니고요. 약간 그렇겠군요. 현대차가 시총이 많고요. 네이버는 32조 6,600억이니까 그건 맞아요. 근데 매출 기준으로 보시자고요. 에코프로 BM 매출 약 9조에서 10조 예상하고요. 엄청 보수적으로 잡아서 에코프로 매출 8조에서 9조예요. 이것도 엄청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에코프로 HN 매출이 3,500억에서 4,000억.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매출이 약 5,000억 이상 잡으면 최소 에코프로 그룹사 매출만 20조에 20조. 매출이 20조. 매출이 20조인데 네이버 매출 올해 9조 7천억에서 최대 맥스 제일 좋게 보는 게 10조 5천억이거든요. 이거밖에 안 되나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네이버보다 네이버를 시총 추월했는데 매출이 더 잘 나오잖아요. 영업이익이 문제인가? 그렇죠. 영업이익 문제인데 영업이익 에코프로 BM만 영업이익률이 떨어져요. 6.7%. 근데 에코프로 HN 당연히 10% 이상 나오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수산화 리튬 가공하는 거 30% 나옵니다. 에코프로 전체 영업이익률 12% 나와요.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사로 전체로 치면 약 20% 초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에코프로 비면 6.7%지만 전체적으로 다 평균적으로 밸류에이션 해보면. 근데 네이버 영업이익률 진짜 나쁘지 않거든요. 네이버 영업이익률 15에서 16% 나와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에코프로 그룹사가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숫자를 진짜 디테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현대차 영업이익률 5%도 안 나와요. 야, 그렇구나. 높을만 하네. 높을만 해요. 근데 이제 주가만 오른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재로선 그런데 앞으로 그럼 현대차와 네이버의 영업이익 성장률과 매출액 성장률이 높을까요? 에코프로 그룹사의 매출액 성장률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 압도적으로 비교도 안 돼요. 현대차랑 물론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아주 따끈따끈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유럽 2월달 판매량 현대기아차 3등까지 올라갔어요. 테슬라 7등이에요. 진짜요? 굉장히 유럽에서? 잘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2월달에. 2월달에 현대기아차가 유럽 이건 데이터만 말씀드릴 거니까 폭스바겐이 20.4%로 1등했고요. 근데 이것도 되게 미국은 테슬라가 압도적인데 유럽은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1등이 20.4%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유럽 2월달 전기차 판매량요. 아무리 경기 침체 우려 얘기해도 2월달 전기차 판매량 전년 대비 34% 증가한 12만 대요. 견조하죠.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뭐 시장 침체 우려도 잘못된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그 1등 폭스바겐 24%고요. 2등 스텔란티스 이거 뭐 푸조 시트로엥 합작사죠. 20.4%. 3등 현대기아차 9.6%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경쟁력은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제가 북미 거 데이터를 못 가져왔는데 북미 데이터에서도 4등, 5등 왔다 갔다 해요. 원래는 포드보다 잘해서 3등이었는데 포드가 지금 보조금 받고 현대차 못 받잖아요. 그래서 4등으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아마 현대차가 신차가 나오면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거 이 포지션 그러니까 배터리의 전체 시장 점유율 약간 빠졌어요. 23.3%였다가 지금 약 23.1%까지 0.2% 빠졌는데 그 사이를 CATL하고 BYD가 점유율이 올라갔는데 요거는 연간 누적 글로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을 제외하면 여전히 LG 엔솔하고 SK온, 삼성 SDI 합산이 더 커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배터리 관련된 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실적과 관련된 전방산업 지표가 나쁘지 않다예요. 현대차 자체의 전기차 경쟁력은 있으나 그 매출액과 이익의 성장률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네이버나 현대차보다 월등히 뛰어나니까 월등히 뛰어나니까 네. 네. 현대차의 매출액과 이익의 성장률은 현대차도 매출은 좀 느는 것 같아요. 네, 매출은 좀 늡니다. 네. 현대차는 매출은 올해 한 4% 늘어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볼게요. 그래도 영업이익 줄어들지 않는 게 그래서 저라면 뭐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대차 우선주에 투자하시면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럼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 삼성전자보다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단점은 현대차가 전기차에 더 진심이어야 되는데 현대차는 뭐 수소차도 하고 좀 여러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현대차 영업이익률 보시면 4% 증가해요. 그래도 감소 안 하는 게 어디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50%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데 네. 현대차가 그렇게 엄청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는 매출과 이익이 올해 매출은 14% 증가하고요. 올해 19% 증가하고 약 20% 가까이 증가를 해요. 근데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정도 예상하거든요. 11% 증가해요.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력 측면에서 에코프로 그룹이랑 비교도 안 되니까 시가총액 갖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네요. 너무 조금 너무 좀 안 맞다. 그러니까 이건 딱 그거 같아요. 네. 네이버랑 현대기아차는 역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네네. 들어와서 너무 네. 익숙하잖아요. 네네. 근데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이런 건 네. 아직도 네네. 좀 낯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좀 약간의 편견? 그런데 이제 숫자를 갖다 대고 나면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거. 낯설고 편견이 있으니까 아직 에코프로의 투자 기회는 있다.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면 그땐 밸류가 너무 비싸서 더 비싸져서 그렇지 않을까.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질문지에 없으실 것 같은데 반도체는 좀 더 기다리셔야 된다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세요? 반도체 가장 큰 거는 핵심인 철저하게 반도체도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가 제가 계속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데 수요가 그렇게 아무리 봐도 수요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 수요는 크게 서버, PC, 그 다음에 휴대폰이 있죠. 챗 GPT 이런 거 안 돼요? 자율주행차. 챗 GPT의 절대적인 수혜를 받는 거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챗 GPT의 수혜를 받으려면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시면 되죠. 네. 굳이 삼성전자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반도체 너무 중요한. 저도 반도체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좋아져야지 코스피 지수가 좀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재미난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반도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업황보다 6개월에서 9개월 선행해요. 그러니까 미리 반영하는 거죠. 아까 질문지에 제가 그거 답변 드리려는데 질문 안 주셔가지고 그것까지 연관지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반도체 왜 96,800원 고점 찍을 때 맞아요. 그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랑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게 2차 전지는 매출액과 성장률이 50%씩 진행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96,000원 찍었을 때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2021년에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업체와 주가는 약 6개월에서 9개월의 선행성이 있다고 봤을 때 반도체 업체 주가가 고점 찍은 2021년 1월 96,800원 찍은 거는 2021년 9개월 뒤 시점이 2021년 연말에 주가를 반영했다고 보면 되잖아요. 주가랑 반도체의 주가랑 실적은 약 9개월의 선행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2021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매출 20% 올라갔고 영업이 51조를 찍은,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2023년 데이터 중에 2021년에 최고치 실적을 찍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실적을 선반영 땡겨서 2021년에 주가도 실적으로 쳐도 밸류에이션이 맞아요. 96,800원은 2021년에 영업이익으로 51조를 찍었는데 그걸 비싸다고 얘기하다기보다는 실적을 선행해서 땡겨서 밸류에이션 간 거고, 자,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포스코케미칼은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50% 70%씩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럼 매출액과 성장률이 삼성전자처럼 고점 찍고 꺾이느냐? 아니잖아요. 계속 성장을 하는 계속 성장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땡겨서 계속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야, 그렇구나. 매출액과 성장률이 꺾이는 시점, 삼성전자처럼 최고점 찍고 꺾이는 순간 밸류에이션이 박살이 나겠죠. 근데 최고점을 아직 안 찍었어요. 아직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해 내년 50% 이상 성장하니까 PEG값도 1이 안 되는 거고,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50%에서 꺾이는 시점이 실적의 최정점을 찍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빨라야 이한나 연구원님 말씀은 2025년부터 이제 공급 가행이 돼서 그럴 거라는데, 업계에서 확인한 바로는 2025년은 너무 빠르고 최소한 2026년 이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 되기 전에 밸류에이션은 먼저 피크를 찍겠죠. 그러니까 그 피크를 찍는 시점과 지금의 현재 주가와 지금의 실적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더 성장해야지 주가 피크를 찍는 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딱 비교해보면 그게 맞아요. 삼성전자는 그 시점에 이미 9개월 피크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피크를 찍은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비엠, LNF나 포스코케미칼 실적 피크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야. 최소한 2, 3년이 남았습니다. 야. 그러면 주가도 피크를 찍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이건 논리구조가 딱 맞죠. 그러니까 우리 돈은 제한돼 있고 네. 굳이 뭐 반도체를 사, 네네. 2차전지 맞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근데 2차전지 말고 반도체를 보는 이유는 반도체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최근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선 더 나빠지지 않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를 예상하고 하는 건데,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수요가 회복돼야 되는데 네. 수요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수요가 회복될 거야. 2분기부터는 재고가 떨어질 거야. 근데 실제 업계에서 확인한 거는 2분기에 재고 떨어지는 거 어렵다. 근데 하반기에는 재고를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분기는 너무 빠르고 하반기에 재고가 떨어지면 재고를 선반영해서 먼저 쌓아놓잖아요. 서버든 PC든 휴대폰이든. 근데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작년에 그래도 반도체 가격을 견인했던 게 서버인데, 서버가 올해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같은 대고객이 서버를 엄청 늘리진 않아요 지금. 그 좀 강력하게 했던 그나마 메타조차도 전년 대비해서 1% 정도 감소하는 수준이고, 그래서 서버도 기대감만큼 못 미치는 수준이고, 그렇구나. PC도 사람들이 이미 많이 교체해서 또 새로운 신규 교체 수요가 일어나야 되는데 생각보다 교체 수요가 많지는 않고, 근데 계속 미뤄졌던 DDR5, 인텔의 DDR5란 전력이 20%나 감소되고 성능은 1.3배나 더 좋은 DDR5랑 강력한 이제 모멘텀이 나와서 그게 조금 수요를 견인해 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계속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휴대폰은 이제 아이폰 15가 나오는데 아이폰 15가 얼마나 잘 팔릴지는 체크해봐야 되고, 삼성의 갤럭시 S23 23이 생각보다 잘 팔린대요. 그래서 그거 갤럭시 S23에 관련된 부품들, 그거 관련된 뭐 소재들은 잠깐 반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큰 그림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 2차전지의 네. 그 거대한 구조적 성장과 비하면 그렇죠. 안 되는 정확합니다. 거지. 상대적인 비교에서 매력도가 떨어진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너무 명쾌하시고요. 그러면요, 김지훈 대표님, 딱 더 구체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1억 정도 현금 있으면은 어떻게 투자하시겠나요? 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대주전자재로 한 3천. 더담어. 예. 나노신소재. 네. 나노신소재 2,500. 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양극재 중에 제일 싸 보이는 LG화학. 네. LG화학
2,500. 그럼 2,000 남았습니다. 네, 2,000은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네, 삼성 SDI나 LG 엔솔이 싸질 때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양극재, 셀, 음극재, 도전재 골고루 하시되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음극재, 도전재. 저는 음극재, 도전재에 아주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오늘 말씀해주신 뭐 PEG부터 시작해서 미래 PEG도 매력적이고 구조적 성장도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양극재보다 너무 가려져 있다.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많이 그래도 나노신소재 같은 게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 것 같아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서 성장률을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야, 저도 장이 열리면 바로 나노신소재 한번 보초병만 한번 세워보세요. 대주전자재로. 네, 알겠습니다. 워낙 장기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끝으로 저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요.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사심과 편견을 가지신 분들의 얘기보다는 본인이 계속적으로 체크,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돼서 데이터가 제일 많이 나온 게 SNE 리서치. 영어로 SNE 리서치를 검색하시면 그거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고맙게도 그 미래에셋 증권의 김진석 애널리스트가 매일매일 배터리 관련된 K 2차 전지 관련된 업데이트, SK온이 어떻고 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애리조나에서 원통용 배터리 관련돼서 7조 2천억에 왜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이 맺는 함의가 뭔가 의미가 어떤 의미고, 그럼 김진석 애널리스트 그분이 매일매일 2차 전지 최근 상을 계속 이슈화 해줘요. 그래서 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거 환경 컨센서스나 아니면 그냥 그 소위 말하는 리포트 무료로 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환경 컨센서스 네이버 리포트도 있잖아요. 네이버 리포트에도 아마 김진석 그분이 쓰시는 게 있을 거 그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 동향을 재밌잖아요. 너무 내가 뭐 몇천만 원씩 투자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으로 그렇죠. 이제 같이 성장하는 거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 300조인데요. 지금 2차 전지 수주 1000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2, 3년 안에 메모리 반도체는 당연히 제낄 거라고 보고요.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더 큰 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업의 동향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매월 체크하실 건 그거는 제가 여기 와서도 계속 말씀드릴 거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가장 제일 1순위로 체크하셔야 될 거는 전기차 시장 침투율, 북미, 유럽, 중국 쪽에서 보셔야 되고 시장 침투율. 두 번째는 캐펙스 증가율.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셀업체들이 캐펙스 증가율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캐펙스가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지 캐펙스 증가율 체크하시고요. 양극재 업체들 캐펙스 증가율 체크하시고요. 재미난 거 말씀드리면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양극재 업체 캐파 상대적으로 LNF는 43만 톤을 어떻게 보면 지금 뭐야 그 에코프로비움의 65% 수준밖에 안 되잖아. 그렇게만 너무 보진 마시고요. LNF가 그만큼 IR도 보수적으로 하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LNF 캐파는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비움보다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캐펙스 투자와 관련돼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거는 그 회사의 자금 여력이 어떤지. 그 자금 여력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랑 순차입금 비율 요 두 가지만 체크해 보시면 된다. 부채 비율까지 세 가지 그렇게 꼭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그것도 제가 다 표로 만들어서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재무 구조를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재무 구조를 항상 보죠. 돈이 있어야지 조 단위로 천억 단위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업체들의 캐펙스 증가율이랑 현금 흐름 체크. 세 번째는 실제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는지, 북미하고 유럽에서 어떤 그 뭐 폭스바겐이 몇 프로, 아까 말씀드렸죠. 유럽에서 24%, 현대기아차가 9%.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지 그 회사에 납품하는 배터리 업체 그 밑단의 소재 업체들의 점유율이나 물량 자체가 계속 늘어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전기차 실제 판매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배터리 관련된 개별 기업들의 이렇게 재밌게 PEG 값도 계산해 보시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PER은 얼마인지,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큰 숫자들. LG 에너지 솔루션 시총이 132조고 PEG 값 올해 기준으로 1배인데 내년에 0.4배까지 떨어지네. 이 정도 하시면 웬만한 전문가를 뛰어넘는 수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꼭 하시자. 그리고
하루하루 가격에 절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진짜 긴 호흡으로 2년 동안의 큰 흐름으로 보시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된 업체들의 폭풍 성장하는 거를 기사 검색하시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네. 그거를 구조적인 성장을 같이 즐기시고 그리고 2차전지 업체들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니까 처음으로 에코프로 그룹에서 1000명 넘게 공채를 뽑는데요. 이것도 너무 축하할 일이고 LNF 마찬가지로 500명 이상 공채 뽑는 걸 첫 공채래요. 대박이다. 너무 축하할 일이고 앞으로 엄청나게 커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커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래서 그러려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체크의 1순위는 숫자다. 숫자를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저도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에서 개별 기업의 숫자를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